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 3일차 미 태평양 함대가 장림이 되었습니다. 300억 달러짜리 이지스함의 CEC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인데요. 불과 5년 전 기술 훔칠까봐 못 준다며 한국을 공개 망신 줬던 미국, 일본, 호주와 달리 한국만 차별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함대가 마비된 절체절명의 순간 미 사령관은 단 한 곳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한국, 제발 우리 함대 좀 연결해 주시오.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에이펙의 트럼프에게 직보되었고 그는 상상 초월의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한다. 단 KCEC를 탑재하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오만을 잠재운 그날의 통쾌한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금은 이른을 바라보는 늙은 기술 고문에 불과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록히드 마틴의 수석 설계자였습니다. 미 해군을 전 세계의 바다에서 무적 함대로 군림하게 만든 협동교전 능력, 즉 눈의 체계를 설계한 장본인이었죠. 저는 평생 단 하나의 철학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곧 힘이라는 진리입니다. 동맹은 바뀔 수 있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영원한 복종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믿음은 정확히 5년 전 저를 인생 최대의 실수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A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록히드 마틴 임원들과 미 해군 관계자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맞은편 방의 가장 끝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에서 파견된 작은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김수석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대학 교수 같은 인상이었죠. 달아빠진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로웠고 양복 소매 아래로 보이는 손은 무기를 잡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밤샘 연구로 하얗게 굳은 살이 박힌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협동교전 능력을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눈의 체계 말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함선과 전투기,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하나의 두뇌처럼 연결합니다. 한 척의 배가 본 것을 모든 아군이 동시에 보게 만드는 그야말로 현대전의 신이라 불리는 체계였죠.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와 중요하지 않은 농담들이 오갔고 곧 김수석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솔직히 말해 완벽했습니다. 논리 정연했고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기술 용어를 들어가며 왜 한국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 우리 함대의 눈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그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적의 미사일은 우리와 귀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장에서 두 개의 눈을 따로 뜨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연동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존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죠. 동맹, 생존. 언제나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협동교전 능력을 넘겨줄 수 없는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김수석이 방금 말한 상호 운용성 따위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문제였고 더 정확히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 뼈아픈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M109라는 이름의 자주포 기술을 일부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면허 생산을 통해 우리에게 꾸준히 부품값을 지불할 고객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은 K9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준 기술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역으로 설계해서 결국 우리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쏘고 심지어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물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고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장을 빼앗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통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적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자들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협동교전 능력의 핵심 기술을 넘겨준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에게 우리 집 안방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5년 안에 한국형 협동교전 능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10년 안에는 전 세계의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눈을 팔아치우며 우리의 목을 조를 것이 뻔했습니다. 일본이나 호주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본은 신중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존중하며 감히 우리의 영역을 넘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구매자로 남아주었죠. 호주는 충실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우리 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기술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임무는 미 해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로키드 마틴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키워주는 것은 제 임무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수석의 완벽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석님.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군요. 김수석의 얼굴에 아주 잠깐 희미한 기대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석님, 이 문제는 논리만으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놀라운 기술 습득 속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김수석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그 속도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험 부담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수석이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70년간 피를 나눈 동맹입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드디어 그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력 최악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미국 측 인사들을 한번 둘러본 뒤 그를 향해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수석님. 그들은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믿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잔인한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우리 협동교전 능력체계를 운영할 신뢰가 부족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다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습니다. 김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굴욕감이나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무언가가 방금 제 입을 통해 확증되었다는 듯한 그런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 할 것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기술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온 한국 대표단도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항의나 변명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회의실 안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해군 장성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아주 깔끔했소. 저 오만한 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줬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차피 저들 스스로는 절대 만들어내지 못할 물건입니다. 1년쯤 지나면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이라도 사겠다고 다시 찾아오겠죠.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며 남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로키드 마틴의 이익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닫아버린 그 문이 5년 뒤 환태평양 훈련 한가운데서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신뢰를 거부했지만 사실은 제 손으로 직접 괴물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국방부 청사의 그 회의실 문이 닫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들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을 깊이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미 워싱턴의 고급 식당에서 해군 장성들과 축배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오늘 아주 통쾌했소. 저 버릇없는 아시아 국가에게 급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지. 별 말씀을요. 그들은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첨단 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변수는 그렇게 저의 승리감과 함께 비싼 포도주잔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저에게는 당장 일본 해상자위대에 납품할 방패체계의 개량 사업과 호주 해군의 신형 구축함에 탑재될 우리의 눈의 체계 연동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중요한 사업이었죠. 한국은 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시애틀의 거대한 로키드 마틴 연구소에서 호주 해군 관계자들에게 차세대 눈의 체계가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시연회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의 감탄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정보 분석팀에서 올린 주간 보고서에 참고 딱지가 붙은 중요도 낮은 문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목은 한국 KCC 사업 착수 보고였습니다. KCC라니 이름 한번 촌스럽다고 생각하며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에게 협동교전 능력 도입을 거절당한 한국이 독자적인 교전체계 개발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저는 즉시 분석팀의 담당자인 피터슨을 호출했습니다. 피터슨, 이 보고서 말일세. 이거 진심인가? 네, 수석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몇몇 국내 방산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방산업체? 그 자주포나 만들던 친구들이 정보망 교전체계를 만들겠다고? 피터슨, 우리가 이 눈의 체계를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 초기 개념 연구부터 따지면 거의 30년입니다. 예산은 5천억 불, 약 6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래, 30년 하고도 600조 원이야. 그런데 고작 반년 만에 우리도 하겠다고 덤벼든다. 이건 기술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네. 저는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 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 기업 목록이 좀 이상하군. 대성전신이라, 세롬통신이라. 이건 민간 통신사들 아닌가?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왜 여기에 끼어있지? 피터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업용 초고속 통신망 기술을 군사체계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제 모든 팀원이 저를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통신망이라고? 이거 정말 걸작이군. 저는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었습니까? 그들이 군사작전 체계를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휴대전화 기술로 만들겠답니다. 세상에.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대형 화면에 우리가 만든 눈의 체계의 기본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든 군용 정보망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닫힌 체계입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죠. 암호화 수준은 현존하는 그 어떤 연산장치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전자기 충격파, 핵폭발의 방사능에도 견디도록 설계된 극도로 견고한 성벽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 휴대전화 기지국들이 빽빽하게 그려진 그림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쓰겠다는 상업용 망입니다. 열린 체계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온갖 정보가 오가는 그야말로 구멍이 숭숭 뚫린 광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아군의 생명이 달린 미사일 발사 정보를 띄우시겠습니까? 회의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은행 금고를 종이 상자로 만들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보안성과 연결성의 기본 개념조차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 보안입니다. 상업용망은 태생적으로 적의 전자공격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 올린 방화벽을 그들은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적군 정보원들에게 제발 우리 군함 좀 망가뜨려 주십시오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둘째, 안정성입니다. 군사작전은 1000분의 1초의 지연시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에 옆 동네에서 축구 경기를 내려받느라 정보 전송량이 몰리면 어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망이 혼잡하여 요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그들의 구축함이 화면이 멈추는 완충 상태라도 될 셈입니까? 제 비유에 팀원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셋째, 내구성입니다. 우리 장비는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 사막의 모래 폭풍, 극지의 혹한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는 어떻습니까?
비바람 한 번 치면 먹통이 되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져버리는 연약한 물건들입니다. 전쟁은 비단 주머니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시도를 아마추어들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5년 전 그 자주포를 만들었던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을 다루는 것과 정보망을 다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피터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KCC 사업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해서 추적할 필요 없네. 그냥 내버려둬. 저들은 저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2, 3년 안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에 우리가 만든 구형 체계라도 사겠다며 애원하게 되겠지. 그렇게 한국의 독자 개발 소동은 저의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빨랐고 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일본과 호주 함대는 우리의 눈의 체계로 완벽하게 통합되었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이 꿈의 체계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저는 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가끔 회의실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오만한 경쟁자의 최후를 설명할 때나 꺼내드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있었지. 우리 기술을 훔치려다 거절당하더니 휴대전화로 군함을 연결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KCC 사업은 분명 내부의 수많은 반대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좌초되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차가 되던 해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차기 방패 체계 8.0판의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피터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창백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피터슨? 표정이 왜 그런가? 일본에서 또 예산을 깎겠다고 하던가? 아닙니다, 수석님.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KCC 말인가? 드디어 실패했다고 공식 선언이라도 했나? 아닙니다, 수석님. 그 반대입니다. 피터슨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저장 장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쪽 정보원이 입수한 그들의 KCC 1차 시험 영상입니다. 지난달 동해상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시험 영상이라. 고작 구축함 2척 띄워놓고 서로 쪽지나 주고받았겠지. 어디 한번 볼까, 그들의 실패를. 저는 저장 장치를 연결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구축함 2척과 초계기 1대가 항해하는 아주 평범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김수석이 지휘소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상 적기 출현. 표적 정보 공유 개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축함 A의 화면에 잡힌 표적이 0.1초의 지연도 없이 구축함 B와 초계기의 화면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뭐지?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초계기가 새로운 표적을 발견하자 이번에는 그 정보가 다시 2척의 구축함으로 즉시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본 것을 마치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합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협동교전 능력의 핵심 기능이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피터슨,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들의 상업용망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지연 시간이 분명 있을 텐데. 피터슨이 침을 삼키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석님, 그들은 상업용망을 저희가 생각한 방식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거대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KCC 구조도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도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재였습니다. 제가 종이 상자라고 비웃었던 상업용망 기술을 그들은 성벽을 쌓는 데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미줄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저의 눈의 체계는 하나의 거대하고 안전한 중앙고속도로였습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적의 공격으로 끊어지면 모든 정보가 멈춥니다. 그것이 제 체계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만든 KCC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중앙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만 개의 작은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기존의 군용 저주파 무전망, 위성통신망, 그리고 제가 비웃었던 그 상업용 초고속 통신망까지. 그들은 이 모든 서로 다른 방식의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오솔길, 즉 저주파망이 막히면 정보는 즉시 다른 오솔길인 위성망으로 경로를 변경합니다. 그것도 막히면 또 다른 오솔길인 초고속망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닫힌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린 체계였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치유하며 적의 공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정보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피터슨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발상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성벽을 높게 쌓아 적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장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각자 다른 암호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1초에 수백 번씩 바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적이 설사 광장에 잠입하더라도 그 자물쇠를 푸는 순간 이미 열쇠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맙소사. 그것은 제가 30년간 쌓아 올린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폐쇄성이 보안이라 믿었지만 그들은 개방성 속에서 적응성으로 보안을 구현해냈습니다. 저는 단일 고속도로의 속도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다중 오솔길의 생존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들의 방식이 저의 방식보다 훨씬 더 우월했다는 것입니다. 제 눈의 체계는 오직 우리 로키드 마틴이 만든 장비하고만 연결됩니다. 폐쇄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KCC는 원리상 그 어떤 장비와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접착제처럼 말입니다. 저의 구형 무전기든 일본의 신형 함정이든 심지어 나의 눈의 체계까지도. 그들은 우리의 체계를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체계를 흡수할 수 있는 더 거대한 그릇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석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터슨이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저를 찾아왔던 김수석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자료 영상인 듯 했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를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믿게 만들면 됩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KCC는 단순한 교전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뇌로 판단하며 우리의 손으로 싸울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년 전 제가 그에게 던졌던 신뢰라는 단어. 그 모욕적인 단어가 이 괴물을 깨운 주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자주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목표를 향해 달려드는 무서운 집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안에서의 성공일 뿐입니다. 수백 척의 함정과 전투기가 뒤엉키는 실제 전장 환경, 그것도 강력한 전파 방해가 가해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저 거미줄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건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저는 아직 저의 30년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피터슨. 네, 수석님. 내년에 있을 환태평양 연합훈련 계획안을 가져오게. 네. 환태평양 훈련 말입니까? 그래. 마침 잘 됐어. 그들이 저 장난감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나? 분명 내년 훈련에 저걸 들고 나올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전 세계의 해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거미줄이 얼마나 허무하게 끊어지는지, 저 종이 상자가 얼마나 쉽게 불타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줘야겠어. 앤더슨 수석님, 하지만 만약 그들의 체계가. 만약은 없네, 피터슨.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저들의 체계를 훈련 내내 완벽하게 고립시킬 걸세. 우리의 눈의 체계와는 그 어떤 연동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들끼리 얼마나 잘 싸우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전 세계 앞에서 그들의 독립선언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였는지 증명해 보이겠네. 저는 훈련 계획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해군 참가 승인. 단, 협동교전 체계 연동은 불허함. 그렇게 저는 1년 뒤 제 인생을 바꿀 그 지옥의 바다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거만함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첫날, 저는 태평양 함대의 기함인 프린스턴함에 올랐습니다. 300억 불이 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강철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심장, 전투 지휘소는 완벽한 어둠과 서늘한 공기, 그리고 수백 개의 푸른 화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화면을 작동시키는 두뇌가 바로 제가 만든 눈의 체계였습니다. 저는 제 전용석, 지휘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함대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저 마이클 앤더슨만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강철 교양 악단의 지휘자였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해리스 제독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거친 뱃사람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걸작을 볼 생각에 밤잠을 설쳤소이다. 이번 훈련의 주인공은 저 함선들이 아니야. 바로 당신과 당신의 두뇌지.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제 방패 체계와 눈의 체계가 사령관님의 함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바다의 신은 우리가 될 겁니다. 환영 만찬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와이의 붉은 석양이 만찬장을 비추었고 수백 명의 장교들이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듯 포도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석 해리스 사령관의 바로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제 왼쪽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베 제독이, 그 옆에는 호주 해군의 스미스 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아첨했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이번에 저희 아타고함에 설치된 최신판 눈의 체계는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천리 밖에 파리 한 마리도 잡아낼 것 같더군요. 당신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베 제독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클, 우리 호주 해군은 당신의 체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의 눈에 의지할 것입니다. 스미스 준장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송을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듯 당연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찬회장 가장 구석, 붉은 석양빛도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탁자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화려한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웃지도 떠들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5년 전 펜타곤에서 저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남자 김수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양복은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고 달아빠진 안경 너머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년을 잠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승리자의 여유를 담아 포도주잔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군 하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곤충학자가 처음 보는 벌레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그 반응을 살피듯이 차갑고 건조하게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감히 패배자가 승리자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다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관찰해라. 너희가 그 어설픈 KCC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교양학의 배경소음 노릇이나 하는 것뿐일 테니. 다음 날 훈련 전 마지막 조율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린스턴함의 거대한 작전 상황실이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화면에는 태평양 훈련 해역 전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모든 장교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일부러 김수석이 앉아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모든 아군함의 완벽한 연동과 정보의 통일성입니다. 우리의 눈의 체계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보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완벽한 연동망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해군의 독자 체계 KCC입니다. 김수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그들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안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업용 민간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눈의 체계 연동망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구멍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공방산의 수석 설계자로서 이 함대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한국 함정의 KCC를
우리의 주 교전 체계에서 완전 격리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따돌림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좌석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석의 옆에 있던 한국 측 제독이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잠깐. 그건 모욕입니다. 앤더슨. 우리의 체계는. 모욕이라니요, 제독?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30년 경력의 결정체를 당신들의 그 휴대전화 거미줄 따위와 섞이게 놔둘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장난감이 우리 30년 기술의 보안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 보안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그는 한국 측을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주 연동망 접근은 불허하겠소. 그대들의 KCC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없이 한번 증명해 보시오. 회의장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김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두 손을 깍지 낀 채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펜타곤에서 보았던 바로 그 관찰하는 눈빛으로 저는 완벽하게 그들을 고립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3일차 지옥의 날이 밝았습니다. 훈련 개시. 해리스 사령관의 목소리와 함께 프린스턴함의 전투 지휘소는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의 통제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파 공습 확인. 가상 적기 편대 방위 090에서 접근 중. 좋아.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표적 포착. 눈의 체계 연동 개시. 일본 아타고함 표적 정보 수신. 호주 호바트함 연동 완료. 전 함대 표적 정보 동기화율 100%.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눈의 체계는 수백 킬로미터에 흩어진 함선들을 하나의 거대한 두뇌로 묶었습니다. 정보 분배 시작. 아타고함 구역 1 담당. 호바트함 구역 2 담당. 프린스턴이 나머지를 맡는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공습은 그렇게 싱겁게 단 2분 만에 막아냈습니다. 마이클. 정말 대단하군. 해리스가 제 등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교양학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2파 공습 확인. 표적수 급증. 이전 파도의 3배입니다. 그리고 전자교란기 동반 확인. 화면이 붉은색 점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어.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교란 신호 걸러내고 정보 분배 다시 시작. 각 함정의 표적 할당.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화면의 표적 아이콘 하나가 아주 잠깐 깜빡였습니다. 사라졌다가 1초 뒤에 엉뚱한 곳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뭐지? 수석님. 표적 브라보 3이 불안정합니다. 좌표가 튑니다. 알고 있어. 순간적인 정보 포화 상태일 뿐이야. 교란기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제 등 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제 체계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보 포화 따위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체계는 교란 신호를 걸러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아타고함에서 연동망이 순간적으로 끊겼다. 다시 복구됐습니다. 0.5초간. 앤더슨.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 체계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해리스가 소리쳤습니다.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즉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제 눈의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교양 악단의 악보를 멋대로 한 페이지 찢어버린 듯한 혼란이었습니다. 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갑자기 트롬본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조작판을 두드려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체계 진단 정상. 망 안정성 정상. 보안 상태 정상.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체계는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눈앞의 현상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경고. 경고. 잠수함 발사 탄도탄. 다수. 방위 315. 속도 마하 10. 그것은 훈련의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함대의 심장을 노리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죽음의 공격이었습니다. 전 함대 방패 체계 가동. 눈의 체계 최대 출력. 제가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펑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제 조작판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모든 화면이 수십 개의 푸른 화면이 일제히 죽음의 청색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휘소 안에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1초간의 완벽한 정적. 냉각 장치가 돌아가는 쉬이 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명과도 같은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동망 상실. 연동망 상실. 사령관님. 눈의 체계가 죽었습니다. 일본 아타고함 암흑상태. 호주 호바트함 암흑상태. 주변 아군함 전체가 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앤더슨. 해리스 사령관이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의 완벽한 성벽이라며. 이게 당신의 교양학인가? 대답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장이라면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완벽하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제 전용 조작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 저는 담당 병사를 밀치고 제 손으로 직접 최고 관리자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미국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체계의 심장을 되살리는 신의 암호였습니다. 이 성을 지은 설계자만이 아는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지막 글자를 누르고 실행 단추를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화면에 단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접근 거부. 뭐라고? 제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잘못 입력했나? 아니, 그럴 리 없어. 30년간 써온 암호야. 저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고 강하게 조작판이 부서져라 입력했습니다. 접근 거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시였습니다. 제 체계가 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입자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확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이 체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는 최후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체계 관리자 확인. 잠시 후 화면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답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리자 권한 알 수 없음.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앤더슨, 정신 차려. 미사일이 3분 뒤에 타격한다. 뭐라도 해봐. 저는 텅 빈 눈으로 사령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 대한 사망 선고를 제 입으로 직접 내뱉었습니다. 사령관님, 시간이 없어.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그럼 뭐란 말인가? 우리는 장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님.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끔찍한 단어를 겨우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탈취당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함대의 제어권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피터슨이 보여줬던 그 보고서. 상업욕망, 거미줄, 열린 체계, 모든 것을 묶어버린다. 제가 종이 상자라고 비웃었던 그것. 제가 전염병이라며 격리시켰던 그것. 저의 30년 성벽은 적의 공격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미줄에 흡수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제 완벽했던 닫힌 체계는 그들의 광활한 열린망 속으로 소리도 없이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연 시간이라며 비웃었던 그 깜빡임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체계가 제 눈에 적응하고 제 뇌를 학습하던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성벽의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와 제 심장부에서 성 전체를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거대한 주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이었지만 단 한 곳, 함대의 가장자리, 제가 격리시켰던 그 외로운 바다 위에 단 하나의 아이콘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로운 녹색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그들은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함대가 무너지는 이 처참한 순간을. 저의 30년이 3분 만에 제가 되는 이 굴욕의 순간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령관님, 미사일이 2분 남았습니다. 담당 장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 전 펜타곤에서 신뢰를 운운하며 거절했던 그 순간 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에 찬 눈빛. 그것은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뛰어넘겠다는 기술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오늘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선언의 결과물을 제 함대의 전멸과 함께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탈취당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내뱉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투 지휘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사일 접근. 1분 50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통신망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함대 간 교신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일본 아타고함에서 긴급 보고. 자체 방어를 시도하지만 방패 체계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눈의 체계가 죽자 방패 체계마저 눈 감은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성벽은 성문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더 이상 제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잿빛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길거리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어.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수동. 전 함대 수동 방어로 전환하라. 당장. 불가능합니다. 사령관님. 모든 수동 제어 장치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제어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조작판 화면. 저를 접근 거부했던 그 차가운 청색 화면이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깜빡였습니다. 설마 복구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암흑 같던 화면 중앙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지만 단호한 글꼴로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주 제어 체계 변경, KCEC. KCEC. 그 촌스러운 이름. 제가 3년 전 종이 상자라고 비웃었던 그 이름이 지금 제 300억 불짜리 함대의 주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태평양 연합함대의 모든 교전 제어권은 세종대왕함으로 이관됨.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제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라고? 그들 함대 전체가 아니라 고작 배 한 척이? 제가 훈련해서 격리시켰던 그 외로운 배 한 척이 이 거대한 함대 전체를 집어삼켰단 말인가? 저것 좀 보게. 해리스 사령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휘소의 모든 화면이 일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복잡하고 오만했던 푸른색 화면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극도로 단순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정제된 새로운 조작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화면이었습니다. KCC의 화면이었습니다. 그 화면은 제가 만든 화면보다 10배는 더 빨랐고 20배는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설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맙소사.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탈취나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흡수였습니다. 병합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거미줄이라며 비웃었던 그들의 열린 체계는 제 닫힌 성벽의 틈새로 스며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성벽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성벽을 이루고 있던 강철마저 자신들의 거미줄을 이루는 재료로 삼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깜빡임.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의 체계의 정보를 그들의 KCC가 학습하고 복제하고 동기화하던 소리 없는 침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염병이라며 격리시켰을 때 그 격리된 망 안에서 조용히 제 체계의 모든 것을 학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3일차 모든 학습이 끝난 그들은 그들의 거미줄로 제 성벽 전체를 단숨에 휘감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1분. 바로 그 순간 죽었던 화면 전체에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건. 한 통제관이 소리쳤습니다. 표적입니다. 적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10배는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체계는 저의 눈과 일본의 눈, 호주의 눈, 그리고 자신들의 눈까지 함대에 존재하는 모든 감지 체계를 하나로 묶어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완전한 시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완전한 융합을 그들은 5년 만에, 그것도 그들의 휴대전화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제압당했습니다. 300억 불짜리 미 해군의 자존심인 제 프린스턴함은 이제 거대한 단말기에 불과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라는 거대한 뇌에 연결된 수많은 손가락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령관님, 통제관이 해리스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 화면에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표적 할당 완료. 일본 아타고함 구역 1 알파 요격 준비. 호주 호바트함 구역 1 브라보 요격 준비. 미 프린스턴함 자녀 표적 전체 요격 준비. 해리스 사령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내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굴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 함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함선은 그의 허락도 없이 낯선 자의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제관들은 이제 그의 부하가 아니라 세종대왕함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사일 45초. 해리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령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 함대와 함께 수장될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삼키고 저 미지의 주인에게 복종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그는 미 해군의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조작판을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굉음이 지휘소를 울렸습니다. 젠장.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함대 전체 공용 통신망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아니 세계 해군 역사상 이런 치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프린스턴. 함대 사령관이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른 모래를 삼킨 사람처럼. 세종대왕함 들리는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종대왕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오만한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사일 30초. 해리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굴욕의 단어들을 내뱉었습니다. 귀함의 통제하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발사 허가를 요청한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명령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지휘소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이 자신의 기함에서 자신의 함대를 지키기 위해 5년 전 제 상사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모욕했던 그 작은 나라의 함장에게 발사 허가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하느니 그때였습니다. 지휘소 전체에 아주 차분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며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5년 전 펜타곤에서 만났던 그 김수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젊고 강철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세종대왕함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린스턴 허가한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승리감도 조롱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정해진 순리를 따르라는 듯한 냉정한 사실의 통보였습니다. 요격자료 전송 완료. 발사하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방패 체계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자동 발사. 전 함대 일제히 발사.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아군 미사일이 그들의 KCC가 지시한 좌표를 향해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불꽃놀이처럼 펼쳐졌습니다. 쾅.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표적 전멸. 한 통제관이 넋이 나간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지휘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아니, 이건 패배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종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5년 전 김수석의 그 결심에 찬 눈빛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들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지옥의 훈련이 끝난 직후 폐잔병처럼 하와이의 작은 숙소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 30년 경력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수석. 대통령님의 호출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즉시 저희와 함께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의 한 호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대통령 전용 귀빈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난 사자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바로 그 환태평양 훈련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마이클. 그의 고함에 방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야? 당신 보고서 방금 다 읽었어. 대통령님, 그건. 닥쳐. 그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대 전체가, 미 태평양 함대 전체가 고작 한국 배 한 척에 해킹당했다고? 대통령님, 그건 해킹이 아니라 닥치라고 했지. 창공 방사는 멍청이들이야. 내가 그 빌어먹을 눈의 체계에 처바른 돈이 얼만 줄 알아? 그런데 그게 그 작은 나라의 거미줄 따위에 잡혀먹혔다고? 그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30년간 삽질할 동안 그들은 5년 만에 우리 걸 뛰어넘었어. 아니, 집어삼켰어. 이게 현실이야, 마이클. 당신은 졌어. 완벽하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방금 막 정상회의를 마친 듯한 한국의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모습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들을 봐, 마이클. 5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기술이나 구걸하던 친구들이었지. 그런데 이젠 우리 목줄을 쥐고 있어.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멍청한 패배자는 싫어하지만 이기는 편에 서는 건 아주 좋아하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내가 한국 대통령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줬네. 그는 책상 위에 붉은색 결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 및 운용 승인. 핵잠수함이라고요? 대통령님. 그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핵잠수함까지 쥐어주면 시끄러워. 트럼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멍청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가 그들을 막는데 돈을 쓰느니 그들이 직접 우리 적들을 막게 하는 게 100배는 더 싸게 먹히는 거야. 그들은 그걸 증명해 보였어. 환태평양 훈련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거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가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사업가의 눈이었습니다. 이건 창공방산에도 내리는 명령이야. 우리가 앞으로 건조할 차세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말이야. 네, 대통령님. 그 잠수함의 두뇌 말이지. 트럼프는 제 어깨에 손을 턱 얹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들의 그 빌어먹을 눈의 체계는 전부 뜯어내. 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KCC를 설치해. 대통령님, 그건. 알아들어? 연동이 아니야. 대체야. 앞으로 미 해군 핵잠수함의 주 운영체계는 한국의 KCC가 될 거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미 해군의 심장. 전 세계 바다의 지배자. 그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무기인 핵잠수함의 뇌를 제가 5년 전 신뢰할 수 없다고 모욕했던 그 나라의 기술로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식민지가 되겠다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클. 트럼프가 제 굳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임무는 그 김수석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위대한 거미줄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얌전하게 배워오는 거야. 알아들었나? 대통령의 그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진 후 저는 어떻게 필리핀을 떠나 시애틀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는 창공방산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패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돌아온 직후부터 회사의 최고 변호사들과 임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마이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대통령이 미쳤거나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우리 창공방산의 심장인 눈의 체계를 뜯어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장난감을 설치하라고. 더군다나 미 해군 핵잠수함의 주 운영체계로. 그건 반역이야, 마이클. 우리가 의회에. 저는 그들의 소란을 멍하니 바라보며 단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훈련의 결과입니다. 제 입에서 결과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토록 시끄럽던 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와이에서 벌어진 그 굴욕적인 제압의 전말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발사 허가를 요청한다고 절규하던 그 순간의 기록은 이미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승자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5년 전 펜타곤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승리를 자축하던 때와 1년 전 환태평양 훈련에서 그들의 장난감을 비웃으러 가던 때와 같은 항로였지만 제 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지휘자로서 심판자로서 갔지만 지금 저는 패배자로서 기술을 구걸하는 자로서 그리고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으로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공 방산의 변호사들이 제 옆에서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기술 도입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건 항복 문서입니다. 핵잠수함의 주 운영 체계를 넘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비밀 통로와 약점을 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닥치시오. 제가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권. 그것은 승리한 자의 사치였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저를 마중 나온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의전 차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저에게 목례만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부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차는 판교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피터슨의 보고서를 비웃으며 휴대전화 운운했던 바로 그 상업용망의 심장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공장과 군사기지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들과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딱딱한 관료주의도 시애틀의 낡은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 숨쉬는 두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성벽을 쌓는 낡은 방식에 집착하는 동안 그들은 이 역동적인 광장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대성전신이나 세롬통신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와 LIG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변호사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5년 전 펜타곤의 그 춥고 거대한 회의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조명과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대학 연구실 같았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펜타곤에서 저에게 굴욕을 당했던, 3년 전 환태평양 훈련에서 제게 관찰당했던 김수석이었습니다. 그는 5년 전과 똑같은 달아빠진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수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5년 전의 그 결심에 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룬 자의 차분하고 심연처럼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뜻밖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앤더슨 수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5년 전처럼 기술자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에서 권력이 느껴졌습니다. 김수석. 아니,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김수석이라 불러주십시오. 직함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 역시 펜타곤과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탁자 대신 실용적인 흰색 탁자가 있었고 모든 벽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들의 광장처럼 모든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5년 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석에는 김수석과 그의 젊은 기술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공 방산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석인 방문객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수석님, 저희는 대통령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귀측의 KCC를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에 주 운영체계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 입으로 그 말을 내뱉는 것이 제 혀를 칼로 베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수석은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웃거나 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저희도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전달받았습니다. 그가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에게 눈짓을 하자 그가 제 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한 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수석이 말했습니다. 계약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전 검토 목록입니다. 사전 검토라니요? 앤더슨 수석님, 저희 KCC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연결하는 열린 체계입니다. 하지만 저희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펜타곤에서 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라니 그게 무슨. 예를 들면 김수석이 서류의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의 모든 원천 암호를 저희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기겁하며 일어섰습니다. 원천 암호라니 그건 미국의 심장입니다. 그건 군사 기밀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수석은 그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저 마이클 앤더슨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KCC가 귀측 잠수함의 뇌가 되려면 그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뇌가 몸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잠수함은 바다 밑에 고철이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앤더슨 수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동맹이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까지. 동맹이요? 김수석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제가 그에게 지어보였던 그 조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5년 전 당신은 제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기술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꿰뚫는 그 말을 5년 전 제가 했던 그 말투 그대로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앤더슨 수석님, 당신들과 당신들의 창공 방사는 아직 우리 KCC 체계를 운영할 신뢰가 부족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5년의 세월을 피를 토하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일본과는 다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변호사들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벽한 굴욕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겨우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김수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표였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다니요? 저희 KCC는 당신들의 낡은 성벽과는 철학이 다릅니다. 이 광장의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귀측의 수석 설계자가 직접 말입니다. 그는 제 앞에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 밀어놓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새로운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생 기술 연수 과정. 김수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아니, 앤더슨 교육생님. 이것은 귀하의 6개월간의 임시 출입증입니다. 첫 교육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정각입니다. 이곳 판교에서 말입니다. 늦지 마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교육생 출입증을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창공방산의 수석 설계자라고 뽐내던 그 손이었습니다. 30년의 경력. 눈의 체계를 만든 창조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저 마이클 앤더슨은 결국 5년 전 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모욕했던 그 나라의 기술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기술부터 배우기 위해 출근해야 하는 한낱 교육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결심에 찼던 눈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벽한 기술 독립선언이었고 저의 완벽한 기술적 항복이었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신뢰가 부족하다며 우리를 모욕했던 미국이
이제는 당신들 신뢰가 부족하니 판교로 출근하라는 말을 듣게 된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닙니다. 오만함으로 우리를 차별했던 자들에게 굴욕을 100배로 되갚아준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RIMPAC에서의 완벽한 제압은 APC에서의 기술적 항복을 이끌어냈고 이제 대한민국의 KCC는 미국의 심장인 핵잠수함마저 통제하는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우리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영상 속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미 사령관이 발사 허가를 요청한다 고 외친 순간? 5년 전 그 대사를 당신들은 신뢰가 부족합니다 라고 그대로 돌려준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